의사도 모르는 11가지 약의 비밀. 어떤 내용일까요?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가지 약의 비밀이라. 천연약물의 부작용은 어느 정도일까요? 최근 컨슈머 리포트 천연약물 중에서 12가지 쓰레기를 제시했다. 이 목록을 전체적으로 살피면 이들이 대중적인 건강의 문제를 대두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그 위험이 약물 부작용에 비해서 보잘것도 없다는 이유에서 이 목록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지를 알 수가 있다. 천연약물의 부작용? 컨슈머 리포트 12가지 쓰레기? 컴포리, 저먼드, 로맨드 등등등등. 이거 왜 쓰레기일까요? 자, 안드로스 테디온 식이보충제가 아니라는 것과 아리스토텔 킥 산과 펜드로열 오일이 유독하는 데 나는 역시 동의한다. 하지만 내가 가본 적이 있는 대부분의 건강식품 매장에서는 이러한 제품이나 이런 목록에 있는 제품을 취급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서 천연 제품 업계는 이미 20년 전부터 컴포리 뿌리의 파이로릴 자이든 알칼로이드가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지난 20년간 건강식품 매장에서 이러한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경구 복용 컴포리 뿌리 제품을 본 적이 없다. 내가 틀렸을지도, 어쩌면은 어디선가 컴포리가 차로 팔리고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내가 말하는 것은 컴포리는 대중의 건강에 전혀 해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12가지 쓰레기들의 구성원을 살펴보면 단순히 쉽게 구할 수 없다는 사실만으로 큰 위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지난 10년 동안의 컴포리나 이 목록에 있는 물질들 때문에 부작용을 경험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미디어는 체중 감소를 돕기 위해서 캠페인과 함께 사용하는 흥분제, 에피데린의 근거인 에페드마, 마항의 위험성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에페드라가 정말 그렇게 나쁠까? 에페드라의 경우에 진짜 문제는 그 남용에 있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에페드라도 적절한 약만 사용한다면 안전하고 효과적인 천연산물이라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다만 남용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은 인정한다. 사람들은 보통 적은 것이 좋다면 많은 것은 더 좋다고 생각하니까 말이다.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문제를 균형감 있게 보아야 한다. 진짜 효과를 발휘할 천연재료는 식품운동법을 알 수 있다. 습관적으로 약을 먹고 있는 건 아닌지, 내 가족이 어떤 약을 먹이고 있는지 지금 당장 점검이 필요하다. 당신과 가족이 먹고 있는 약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만성두통 환자의 약 70%의 원인은 장기 복용한 약물이다. 항생제는 이염, 기관지염, 부비강염의 90% 아무런 효과를 발휘하지 않는다. 스타틴 약물을 복용한 심장 질환자와 복용하지 않은 심장 사망률은 거의 차이가 없다. 칼슘과 비타민 섭취해도 골다공에서 예방, 골반 골절을 절반 이상 예방할 수 있다. 생선이나 기름 보충제를 먹는 사람이 심장질환이나 뇌졸중의 위험을 거의 47% 줄일 수 있다. 가민성에서 페퍼민트 오일이 훨씬 효과적이지 못하다. 폐경 여성에게 처방되는 호르몬 대체법은 유방암의 위험을 30% 늘린다. 호르몬 대체법이 진짜 효과를 발휘할 이런 것들, 당장 이런 것들은 점검이 필요하다 하네요. 우리는 검증되지 않은 약을 먹고 있다. 자연의학계의 세계적인 권위자 머레이 박사가 알려주는 잘못된 약으로부터 내 가족을 지키는 방법은 의사가 처방하는 대로 수십 월의 약을 삼키고 있지는 않은가? 해마다 처방률은 늘어나고 있고 이에 비례해서 수많은 약들이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이런 끔찍한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엄청난 돈을 들여서 선전하고 의사들에게 영업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좋은 약과 나쁜 약을 가려내서 잘 먹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 책에서 내 가족이 먹는 약 성분의
가장 최신 정보를 알아볼 수 있고 찾아볼 수 있고 약을 대신해서 진짜 효과를 발휘할 천연제로 식품 운동법을 알 수가 있다. 습관적으로 약을 먹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가족이 어떤 약을 먹이고 있는지 지금 당장 점검이 필요하다. 당장 필요하다 했네요. 심장마비 위험과 커피 소비나 하루에 마시는 커피 수는 한 잔, 두 잔, 세 잔, 네 잔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빠른 대사자와 느린 대사자에 대해서 커피가 많이 늘어나네요. 이 효소 시스템은 카페인 외에도 흔히 처방되는 20가지 약물을 해독한다. 백인의 약 50%는 느린 변종을 가지고 있다. 이는 일본인의 14%에 비교되는 수치다. 연구자들은 이 활동 가운데는 눈에 띄는 15차 변종을 발견했다. 이렇게 양배추가 채소에 의해서 유도되는데, 의학의 심각한 단점 중 하나는 거의 전적으로 당신이 처한 웰리스의 현재 상태가 어떻든 당신은 그것을 개선할 방도를 강구하고 있다. 인간의 몸은 끊임없이 스스로를 재생시키는 것을 명심하라. 예를 들어서 새로운 세포가 형성되어서 손상된 이전의 세포를 대체하기 때문에 우리는 3, 4일마다 완전히 새로운 위장과 내벽을 가지게 된다. 30일만 지나면 피부 전체가 새 것으로 바뀐다. 6주마다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간을 만든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기에 알맞은 믿을 수 없이 복잡한 그릇 안에서 살고 있다. 얼마간 이 그릇을 남용했을지 몰라도 우리가 적절한 지원을 하고 충분히 시간을 주기만 한다면 우리의 몸은 아주 너그럽게 관용을 베풀 것이다. 건강과민증 환자가 되지 않는 것은 미친 짓이다. 뇌세 환자에는 골다공증, 고콜레스테롤, 고혈압, 관절염, 궤양, 당뇨와 같은 미국에 사는 전형적인 65세 노인의 건강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병원 로비에서 그녀를 만났을 때 나는 그녀의 자매 엘리자베스로부터 열렬한 환영의 인사를 받았다. 엘리자베스는 활기 있고 건강하게 보이는 매력적인 중년 여성이었다. 애는 2명의 남자 형제와 다른 두 질환을 갖고 있다고 했다. 건강감염증 환자가 되지 않는 것은 미친 짓이다. 건강에 대해서 감인해야 된다. 이 말인데요. 진실이 사실로 퍼지는 속도. 우리의 의료 체계 안에는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일정한 질환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과적인 것을 증명하는 시점과 그것이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의사들에 의해 추천을 받는 시점 사이에 불필요한 시간의 지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보여주는 사례가 임신 초기의 엽산 보충이 신경감 결손을 80%까지 감소시킬 수 있다는 발견은 20세기 후반의 최대 발견 중의 하나로 여겨진다. 그 증거는 FDA가 마침내 이전의 입장을 뒤집고 엽산 보충제와 엽산이 풍부한 식품은 가임 여성의 엽산 소비는 신경관 손상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라는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허가하면서 연관성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한 것이었다. 일단 엽산을 가임 여성에게 권하는 것이 인정받은 의료 관행이 되자 산부인과 의사들은 환자들이 엽산을 복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가능한 모든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아무도 신경과 손상이 있는 아기가 태어날 경우의 의료 가호 소송을 피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산부인과 전문의를 비롯해서 의사들은 엽산의 예방 효과가 미국 공중위생국이 모든 가임 여성은 매일 40mg의 400mg의 엽산을 섭취해야 한다는 권고를 내놓은 1992년까지 알려지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엽산 결핍과 신경관 손상과의 연관성이 발견된 것은 1960년대 초였다. 값싼 비타민이나 미네랄을 섭취하는 것이 질병 예방과 치료에 얼마나
큰 효과를 발휘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는 수없이 많지만 많은 의사들은 그러한 근거를 하기까지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불필요한 입증 책임의 부담을 지운다. 이러한 의사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자신의 위치를 제고하라는 것이다. 의사들이야말로 완벽한 증거를 기다리는 대신에 특정한 근거가 이득이 된다는 데 합리적인 확실성이 있는지 여부를 물어야 할 것이다. 내가 합리적인 확실성이라고 할 때는 의미 있는 것은 무엇일까? 이 근거가 합리적인가? 이 근거가 가치 있는 것이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가? 이용 대비 효과에 대해서 긍정적인가? 이 근거가 안전한가? 하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것이다. 당뇨에 있어서의 마그네슘 보충은 의료공정체가 사망이나 고통을 상당히 줄일 수 있는 영양보 처치의 근거를 망설이는 상황에 대한 가장 좋은 사례 중에 하나는 당뇨에 대한 마그네슘 보충제의 사례다. 나는 이 사례를 반드시 주류가 되어야 마땅한 영양학적인 근거의 모델로 여기에 소개한다. 당뇨 환자는 추가적으로 마그네슘을 섭취해야 한다는 상당한 증거가 있으니 말이다. 전체 당뇨 환자의 절반 이상이 마그네슘 결핍의 증거를 보이고 있다. 마그네슘은 혈당 조절을 개선시킨다. 마그네슘은 망막 증가, 심장질환과 같은 몇 가지 당뇨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증거이다. 마그네슘은 주로 혈액이 아닌 신체 세포 안에 존재하는 미네랄이다. 혈액의 마그네슘 수치가 낮다는 것은 세포 안의 마그네슘 수치가 대단히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그네슘을 이용해서 평가하면 당뇨 환자는 마그네슘 수치가 낮은 것이 보통이며 망막증이나 신경장애와 같은 당뇨 합병증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수치가 대단히 낮다. 임상연구는 마그네슘 보충 이 1일 400에서 500mg 인슐린 반응과 작용해서 혈당 조절, 적혈구의 유동성을 개선시켜 적혈구가 산소를 보다 잘 전달하도록 작용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실 여러 미원은 마그네슘 결핍은 큰 위험성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임상적으로 유효한 실험에 의해 결핍이 있다고 입증할 수 없는 당뇨 환자들에게 마그네슘 보충을 권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들은 미국 당뇨병 협회가 권고하듯이 적절한 시기 마그네슘 섭취가 영양학적으로 균형 잡힌 식사 계획을 통해서 달성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내가 보기에 이러한 입장은 전혀 논리적이지 않다. 이 의원들은 그래요. 우리는 마그네슘이 혈당과 혈압 조절에 필수적임은 물론 당뇨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그네슘 보충이 당뇨 치료에 효과적이며 인슐린 민감성을 강화할 수 있는 것도 압니다. 우리는 마그네슘 수치에 대한 기존의 테스트가 마그네슘의 조직 저장량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정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포 내의 마그네슘 수치가 심각하게 떨어져서 수치가 하락하는 테스트에 의해 마그네슘 결핍으로 입증된 사람 외에는 마그네슘 보충을 권고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러한 확연한 모순이 생기는 이유는 이들이 여론위원이라는 데 있다.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에 들어온 후에도 세상을 납작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지리 전문가 그룹이 1492년 세상의 모양에 대한 합의 발표를 요청받았다면 그들의 결론도 아마 비슷했을 것이다. 제10장을 마치면서 영양보충에 관한 사회적인 통념 중에 하나는 그것을 입증할 확실한 과학적인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주장은 그 시대에 뒤떨어진 이야기가 될 것이다. 모든 일반 질환에 영양보충제를 사용하는 데는 충분하고도 남는 합리적인 확실성이 존재한다. 그렇지만 영양보충제의 사용은 전형적인 의료 공동체 안에 존재하는 선택적 편견 때문에 여전히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사장되어 있다. 제임스 구딤과 마이클 탱엄이 영양보충제에 반대하는 편견에 대한 그들 언설의 말미에 언급했듯이 영양보충의 장점은 그것이 주는 혜택과 위험, 안전, 비용을 기초로 판단되어야 한다. 그들은 이렇게 적고 있다. 치료를 뒷받침하는 이론이나 치료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속해 있는 조합과 같은 문제는
아무 관련이 없다. 결국 이러한 개화된 사고는 승리할 것이고 전형적인 의학은 영양 보충을 예방적 치료적 수단으로 포용하게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답을 냈네요. 건강한 책임은 의사가 아니라 당신에게 있다. 책임은 영양 보충에 대한 편견이 존재하는가? 편견. 그래서 이렇게 해서 원 박사와 탱건 박사가 지적하고 있듯이 영양학적인 기업에 대한 편견과 반감은 적어도 세 가지 방식으로 드러낸다. 첫째, 독성에 관련한 것. 또 손꼽인 의학 교과서로 나타낸 영양 보충에 대한 경멸적인 논조. 또 영양 보충제의 무시함, 효과에 대한 무시함. 첫 번째 지적을 뒷받침하는 논문에 사용된 비타민C, 아스코르본산, 옥살산염 신장 결석을 유발한다는 개념을 무차별적으로 수용한 것이다. 무차별적으로 수용한 것이다. 신장 결석을. 두 번째 지적은 미국 주요한 의학 교과서 해리슨 뇌과학과 세실의학 교과서를 기초로 수많은 직접 인용들인데 여기에서 사용되는 단어에서 그릇되고 옹호할 수 없는 비경제적인 또 불필요한 유감스러운 잘못된 의료 관행들이 있다. 세 번째 지적에서는 가장 심각한 이유는 삶을 변화시키고 심지어 생명을 구하기도 하는 잠재력을 가진 요법을 억누르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단속적 고관절 통통의 치료에서 비타민 E가 최소한 혈관 확장제만큼은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수많은 통제 임상 실험에도 불구하고 13판에 걸친 세실의 의학 교과서나 12판에 걸친 개정 발행된 해리슨의 뇌과학 중에 어디에서도 이 사실에 대한 언급이 없다. 등등. 그런데 부작용이 반대로 미국에서는 아스피린 기타 NSAID에 의한 14만 건 이상의 사망을 포함한 약 200만 건의 약물 부작용 사망 사고가 있었다. 음식이든 약물이든 보충제든 입으로 먹는 것은 개인적인 책임이 요구된다. 하지만 영양보충이나 허브 제품 섭취로 인한 위험은 조제 약물이나 OTC 약물로 인한 위험에 비해서 상당히 적다. 이것은 대단히 명확한 사실이다. 식이보충제 입문, 비타민, 미네랄, 허브 제품과 같은 식이보충제가 약물과 다른 점은 식이보충제의 경우에 특정 질환을 치료나 치료 예방을 시장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한 현황이 확인한 경우에도 말이다. 식이보충제로 판매되면서 라벨에 특정 질병의 새로운 치료제라고 선전하는 제품이라면 승인되지 않은 따라서 불법적인 약물로 간주된다. FDA는 보충제 제조업체가 사람의 웰리스와 행복에 대한 전체적인 효과를 포함한 신체 구성이나 기능에 대한 효과를 언급하는 것만을 허가하고 있고 또 구조나 기능에 대한 선저 문구 예는 다음과 같다. 보충제 구입에 대한 조언은 법규와 라벨 광고, 천연제품의 의도된 사용과 관련된 현지 상황은 이성적이라고 보기 힘들다. 이들 제품이 어떻게 적용하는지 이해하는 데 일생을 바친 사람이나 천연제품 업계에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듯이 나는 특정한 천연제품이 가진 상대적인 장점을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서 알고 있다. 이러한 제품이 안전한 가운데 발휘할 수 있는 효능과 제조업체들이 소비자에게 말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은 것 가운데 엄청난 격차가 있다. 연구에서 기관에서 회사에서 회사들이 대체육에 대한 편견을 가진다는 거죠. 회사들은 대체요법에 의해서 가지는 태도들이 어떠하냐.